자, 오늘은 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이 수첩 속의 정책이라는 책으로 하는 세 번째 그 시간인데요. 자,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최용림 씨는 아마 그 아들 테리가 아직 자고 있지 않아서 음소거를 못 키는 것 같고, 그 박정우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책을 일단 얼마나 읽으셨는지 하고 책 읽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다 읽었고요. 맨 네. 마지막에 연설문 빼고는 다 읽었습니다. 음. 네네. 소감이요? 네. 소감은 뭐 조목조목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시죠. 뭐 그러시죠. 네. 아, 그래요? 쓰다 보니까 좀 음. 복지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음. 그냥 아무튼 뭐 그 진보 정권하에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 시작돼서 이제 보수 정권에서 기초연금으로 마무리된 게 어, 그 아무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진보적인 정책이 계승된다는 게 참, 어, 효율적으로 수정되고 계승된다는 게 좋게 여겨졌고, 그 맞춤형 빈곤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취약계층에게 보장을 한다는 건데, 음. 이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눠서 이제 소득 인정에 따라 이제 그 현금성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을 하는데 이게 실상은 알고 보면 일을 일부러 안 하거나 안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음. 좀 뭐랄까 제가 낸 방법은 이제 현금 영수증을 강제하든지 음. 아니면 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는 안심소득을 이제 기대하고 안심소득. 있고요. 네. 네네네. 안심소득은 이제 일하면서 이제 근로의욕을 이제 고취시킬 수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 사회보장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거 보면서 그 성남시 이재명 이 시장이 이제 성남시 시장 때 약간 그런 포퓰리즘성 정책, 뭐 교복 지원해주고, 뭐 과일 지원해주고, 뭐 이게 다 뭐 자신의 예전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는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저희 신정장학파에 계시는 권순욱님 책을 읽고 나서 이재명의 허구의 신화를 읽고 나서 그걸 좀 다르게 보게 되었고, 어, 노동개혁 관련, 어, 그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이런 거는 그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보편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별적으로 하되 취약계층이 모르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예로 그 예전에 서울시에 푸르미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카드를 지급해줘서 그 카드로 이제 집 근처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김밥집군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푸르미 카드에 푸르미라고 써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 있는 가게 사장님들이 푸르미 왔구나, 푸르미 왔구나. 아이고, 이 아이고, 낙인 효과가 돼서 이게 아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그 카드 자체가 약간의 그 기프티콘 카드처럼 이로 바뀌었는데 이걸 봐도 이 아이 취약계층 아이구나. 못 사는 집 아이구나. 이게 다 알거든요. 그런 거 음. 보면서 그냥 일반 카드에다가 하면은 상관없을 텐데 이거를 꼭 이렇게 낙인을 찍혀야 되나. 그런 음. 생각 들면서 그 책 마지막에 나오지만 뭐 차라리 뭐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해 주다든지 어? 음. 뭐 그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EITC 근로장려세제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음. 지금 뭐 요새도 뭐 말이 많지만 문케어 20조 뭐 근데 좀 이거는 좀 그 너무 그 소주성처럼 너무 급진적으로 바꾼 것 같아서 비급여학명을 없애면 의료질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의아했고
저도 화물차 기사지만 의료와 물류는 좀 세심히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원격으로는 진짜 필요한데 제가 다 겪어보셨겠지만 코로나 걸리면 전화로 이제 내 증상 다 파악하고 약도 보내주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원격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연설대전에서 7년차 음. 수술실 간호사분이 한 얘기 네, 들었는데 김진수 씨. 예예예예 뭐 수족관 집중호 때문에 지방에는 꼭 필요하다 이거 당연한 거고 음, 일본 중국은 30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 말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건 너무 후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뭐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되게 공감했고 저는 원래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공부를 안 해서 좀 뭐랄까 그 아이의 적성과 그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음, 그러려면 이제 어, 부모의 기질도 알아야 되고 이제 부모와 자식과 학교와 이게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삼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역량이 있다, 막 뭐 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좀 박근혜 대통령의 역량을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퍼스트레이티로 뭐 좀 심부름 좀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거좀 아니고 우리가 뭐 알게도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음. 어리버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제 좀 그건 좀 공감이 안 과장 아니냐? 갔다. 네, 너무 음, 과장이고. 믿을 수 그래도 뭐 없다. 중동 다니면서 원전 외교하고 뭐 한랄 식품에 대해서도 그때 이래서 한랄 식품 단지를 익산에 조성하려고 했구나 알게 되었는데 많이 팔러 다니긴 했는데 성과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중국 시장에 그, K 문화의 붐을 뭐 일으키려고 했다. 근데 규제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요 방법이 진짜 우리나라가 통일하려면 북한에다가 이런 K 문화의 붐을 심어주면 우리 좀 정말 통일이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민간 차원의 결과물이 또 미르재단이었고 또 돈이 모인 데는 비리가 있기 마련이라서 좀 음, 탄핵으로 이어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공자학원이라고 한국에도 있고 근데 이거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을 이제 해외 임무기관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소기업 1대1 상담 이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딱 생각난 게 이준석 당대표가 20대 때 이제 박근혜 퀴즈로 나왔을 때 그때 지금 막 성상납 사건에 연루됐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음. 김성진 씨가 생각이 났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 아이고. 사람도 이제 네. 중소기업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1대1 상담하고자 음, 뭔가 이준석 당대표랑 스킨십을 통해서 1대1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중 FTA 체결 어, 잘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저렴한 물가 유지할 수 있었고 했는데 이게 또 1년 전에 2015년 6월에 한중 FTA 체결했지만 2014년 5월에 좋은 불평등에도 나오지만 신창타이 음, 선언하고 나서부터 이제 중간재가 이제 계속 수출 감소되면서 음, 그러는 거에 맞물려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래도 최대 수출국이니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실익을 위해서 전승절에 갔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 대전 같은 포퓰리즘이 정치의 양극화의 주범이고 아주 공감이 되고요. 달콤한 약속에 환호하는 순진한 속성의 국민들 이런 것도 다 공감이 갔고
근데 초반에도 나오지만 그 공약 가계부가 좀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이상해서 차라리 음, 예전에 대선 대선 때 그 김동연 후보의 그 공통공약 추진 평의회 요런 음, 걸로 아예 출마 전에 음, 후보들이 그런 공약 가계부처럼 공약을 아예 요거는 꼭 하자. 요거를 꼭 당선돼도 누가 당선돼도 꼭 하자. 이렇게 논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음, 통일을 위해서라도 재정 투입 보편적 복지가 아닌 이제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 또 공감했고 한글을 뭐 한류로 한글 배우기 이어지나 이거는 좀 뭐 매니아층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후 검증으로 책임지는 사회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근데 사후 검증 또한 또 서로 다른 검증으로 이제 시각으로 분열된 사회라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거의 뭐 절멸의 정치라 수준이라서 뭐 이거 어떻게 어, 화합시켜야 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신뢰야말로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될 최고의 동력인 거 공감이 같고요. 뭐 저는 뭐 그거를 뭐 진짜 해외에서 뭐 제3자의 기준으로 뭐 그 제3자도 이 양당 정치하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가 깨져서 그렇다고 뭐 다당제로 가면 이게 또 뭔가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홍님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책 얼마나 읽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책 읽은 소감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또 비웠네. 네, 아마 아기 때문에 잠깐 이동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조은주 본부장님 들어오셨는데요. 조은주 본부장님 음소거 키시고 가능하시면 이제 그 책 얼마나 읽었는지 하고 책 읽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까요? 최홍님 씨 오셨네요. 최홍님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최홍님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그 책 얼마나 읽었는지 하고 소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직장인 최용님이라고 합니다. 박정원 씨,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네, 조은주 님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이 제 5부부터 끝까지였는데, 저는 5부는 다 봤고, 6부는 그 한미 FTA 전까지, 그러니까 한미 정상 외교 전까지 읽었습니다. 네, 그 정도 읽었고요. 그, 음, 역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많았는데 저에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의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업적들을 거의 몰랐는데 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게 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좀 읽었고 이제 그 점에서 저는 기초연금이 요런 맥락이었는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저에게는 그 기초노령연금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기초연금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민연금과의 국민연금의 확대 과정에서의 뭐 소득 재분배 효과와 그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맥락이었는지는 몰랐는데 그런 걸 좀 저는 예,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맞춤형 빈곤 대책 이거는 사실은 이 키워드는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맞춤형 빈곤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요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이거 이 표현이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all or nothing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거는 사실은 좀 몰랐었고 음, 그런 맥락에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네. 아까 박정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이 맞춤형 빈곤 대책, 생애 주기별 복지 대책도 사실 이제 어, 보편 복지에 해당하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육 이런 것들은 보편 복지 필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제외한 것들은 이제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영역별로 선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무상급식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무상급식 물론 좋은데 어, 지금 이미 저기 그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가난한 집 애들은 굶는 그러니까 결식 아동이 훨씬 많은데 그 결식 아동을 위해서 써야 될 재원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식으로 뭐 쓰인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건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어떤 거를 보편적으로 할지, 어떤 거를 선별적으로 할지, 어디에 재원의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어, 특정 무상급식 논쟁 이후부터는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를 약간 좀 보수적인 내지는 약간 퇴행적인 것으로 보는 지배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논의 자체는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 이 안종범 씨는 기본적으로 경제, 복지 전문가다 보니까 뭐 요 뒤에 나오는 원격으로나 자유학기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모셨던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를 그냥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수순에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파리 기후 협약 부분은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보면은 안종범 경제수석의 어, 기술들이 맞다면 되게 제가 몰랐던 박근혜 정부는 제가 알고 있던 노무현 정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문제의식이나 이 여러 이슈에 접근하는 태도가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이 파리 기후 협약도 이 산업부랑 환경부 사이에 갈등을 잘 중재하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제 NDC를 우리가 제출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컸다는 게 지적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37% 조금 올린 40% 정도로 내는 식으로 사실상 계승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뭐 문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막 K콘이라고 불리는 CJ와 같이 해외에서 한국 콘서트 열고 거기에 한국 기업 물건 파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통령 주재 행사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좀 처음에는 이거 왜 하지 막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에 막 BTS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 퍼졌잖아요. 근데 그 꽃은 문재인 정부 때 피웠는데 씨앗은 박근혜 정부 때 좀 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문재인 정부 때 꽃 피운 많은 정책을 박근혜 정부 때 씨앗을 뿌렸고 그 뿌린 것을 문재인 정부가 또 그대로 뭐 계승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핵이란 게 있어도 계승할 것들은 계승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잠시 느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은주 본부장님, 조은주 본부장님 문서고 키시고 네. 소감, 이 책을 읽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일단은 5부에서 7부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5부까지밖에는 못 읽었고요. 근데 음, 이제 읽으면서 저도 우리가 보통 복지 관련된 논의할 때 뭐 보편 복지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대상을 이제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뭐 세밀하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참 보육 무상 급식 뭐 하면서 뭐 무상 교복 하면서 이게 약간 무상 시리즈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음, 좀 그런 시리즈들이 하나의 약간 붐업처럼 됐을 때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음,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게 결국엔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게 안전망의 개념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 스티그마를 최소화하고 사실은 이 태어나고 나고 자라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지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인제 무조건 전면 무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게 사실 저는 무상 시리즈 논의됐을 때 특히나 일선 현장에서 그 복지 전달 체계 안에서의 일정 영역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체계나 이런 것 쪽에서 저는 현장에서 되게 가까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 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인제 박근혜 정부에서 어 어쨌든 그 안종범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인제 사실은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나 시야를 좀 담고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합리적으로 정책을 좀 접근하고 보려고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맞춤형 빈곤 대책 같은 경우도 저도 인제 그런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고거는 좀 공유가 됐고 저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다뤄지진 않았으나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던 영역 중에 하나였고 지금 인제 자유학기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인제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실제로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꿈의 학교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꿈의 학교는 사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학기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학기제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을 공동체 교육하고 연계해서 꿈의 학교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경기도엔 꿈의 학교하고 몽실학교 같은 것들이 운영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제 펼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학기제 구성이 돼서 사실 어느 정부 때 어떤 좋은 정책이 그 어떤 대통령 하나의 그런 평가하고 달리 좋은 정책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이렇게 잘 씨앗이 뿌려지면 그걸 가지고 꽃을 피우는 건 결국에는 그 이후에 그런 역할인 것 같고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은 좀 저는 물론 꿈의 학교도 평가는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학기제가 그때 당시엔 논란이 많았어요. 이때 얘기했을 때 과연 자유학기제를 도입 가능한 환경을 갖고 있냐 교육 환경이. 자유학기제 도입하면 분명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시작을 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싹을 자라게 했던 이제 경기도형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인제 또 보수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 교육감님이 근데 그분은 이거를 또 경기 이lum학교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형으로 자유학기제들이 이렇게 좀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참 '잘 씨앗을 뿌리신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파리 기후 협약과 환경 에너지 부분은 좀 저도 관심 있게 좀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게 보육, 교육, 환경, 에너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사회권적 저는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포퓰리즘이나 이런 거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나 베이스를 가지고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에너지 파트, 환경과 에너지 파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에너지 안에서도 우리가 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로 아까 뭐 이렇게 씨앗 뿌리고 뭐 이렇게 싹을 틔우고 뭐 이런 걸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기반 구조를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는 쪼금의 변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맞게끔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가져갔던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서 좀 네. 현 정부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제 뭐랄까 유지 존속은 안 되더라도 계속 변형되면서 어떤 정부든 그런 정책들의 기조나 맥락이라고 하는 게 쪼금씩 변하긴 하지만 그런 거 안에서 좀 정책이 변형되면서도
나름 후퇴하기도 발전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부에서 전 창조경제 같은 음. 경우도 계속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꽃을 좀 피우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이 각각 지역 유형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음. 이게 약간 각각 그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하고는 다르게 그들과 같이 함께 고민했던 그 정책 파트를 맡았던 사람들의 논의와 그 가치적 맥락에서는 조금 더 정치적 시선을 좀 지우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무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5 장도.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든 생각은, 아, 이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참 충신이구나. 그래서, 아, 참,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충신을 둬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 팔자에 없는, 진짜 교수로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실 분이, 괜히 팔자에 없는 감옥에 가고,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일관된 충성심을 보여주고 이제 자신이 모셨던 주군을 되게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걸 보면서 참 어쨌든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런 참모를 곁에 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세상에 절대악은 없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해서 끌어내린 정권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애국심을 갖고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를 뭐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마지막 파트는 주로 복지 정책하고 경제 외교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안종범 수석의 기본적인 그 문제 의식은 이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인 아젠다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사실 재벌 개혁도 있지만 복지 확충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임기 중에 복지 문제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게 이제 쭉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간 것 같아요. 그걸 또 문재인 정부가 이어갔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어떤 제도적인 기틀을 만든 건 김대중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김대중 정부가 이른바 그 4대 보험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 98년 IMF 위기 터지고, 그럴 때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최소한의 빈곤선을 정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인데 이 안정반 교수는 처음부터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를 들여올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all or nothing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근로 의욕이 없어진다. 그 모든 이렇게 뭐 주거 뭐뭐 해가지고 4가지 종류의 복지를 다 수급자한테 몰아주는 제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지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나올 요인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일을 하면 이 기준보다 1원이라도 돈을 더 벌면 이 복지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이 복지 안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고 안종범이 지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권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일단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98년부터 박근혜 집권한 게 이제 2012년경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14, 15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전히 예상됐던 문제가 나왔고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다 주는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복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선별적 복지인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나름의 버전의 이제 선별적 복지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조금 완화하면서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근로장려 세제 일을 하면 거기에 돈을 좀 더 얹어줘가지고 더 일을 하게끔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뭐 미국에서 하는 그런 제도죠. 이제 그런 방식의 복지 제대로 발전시켰다는 거죠.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례로 무상급식 얘기도 나오죠. 사실 무상급식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 가난을 인증할 필요가 없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별복지를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카드라든가 뭐 어떤 통장으로 직접 꽂아주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 부모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선별로. 근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정치쟁점화해서
한 게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도 이제 뭐 조금 손을 봤고요. 너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담배 소비세 인상 이 얘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 증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증세 있는 복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최병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서 있는 복지 대표적인 게 여기는 잘 안 다뤘는데 연말정산 이렇게 개편한 거. 처음엔 더 세게 개편했다가 엄청나게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좀 많이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는 연말정산이 상당히 좀 엄격해졌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연말정산은 주로 아주 철밥통 직장인들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위 한 10% 이상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그때 이후로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엔 13번째 월급이라 그래서 1월 달에 연말정산을 꽤 많이 돌려받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직업이 안정적인 직장인들이 그 혜택을 받거든.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돌려받는 게 박근혜 정부 때 개편한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일부 토해내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진짜 심지어 이렇게 일부 토해내는 일까지 벌어졌죠. 근데 그건 그만큼 증세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담배세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인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려서 나중에 정치적인 이렇게 탄핵으로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세금 올린 정부치고 끝이 좋은 정부가 없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79년에 부마항쟁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증세를 한 거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른 거지. 아버지와 딸이 둘 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원격으로 해야 된다는 건 뭐 저도 동의하고 원격으로 못하는 건 이제 의사 집단이 반대해서 그렇겠죠. 의사 집단이 반대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으로를 어쩔 수 없이 했고 그 효과를 다들 봤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윤석열 정부도 의료개혁은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얘기하는데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안 건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건이 되면 의료개혁도 해야죠. 그다음에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건 발상은 좋았다고 봐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운영됐어 솔직히 초창기에는. 진짜 엉망진창이었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 안 보고 진로교육 하라고 하니까 학교별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자유학년제로 늘어났죠. 1학기가 2학기가 됐고 근데 사실 이걸 더 발전시켜서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한단 말이야. 중학교 1학년 동안 무슨 대단한 진로교육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직업이 1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갭이어 이건 유럽의 갭이어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 갭이어 제도는 최대한 직업 선택을 하기 직전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가능하면 고3이 제일 좋아. 수능 끝난 이후가 제일 좋죠, 사실은. 아니면 고2 말에 수능을 보고 고3 1년을 갭이어를 넣든가 그런 식으로 이 자유학년제라는 건 최대한 뒤로 빼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하기 가까운 시기로 빼야 실질적인 직업 선택이 가능하고 중학교 1학년한테 이걸 주면 중학교 1학년들은 그냥 유명한 우리 회사 많이 오거든요. 방송국 견학하고 뭐 법원 견학하고 국회 견학하고 그냥 이렇게 유명한 직업들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직업들 탐방하는 걸로 끝나지 정말 실질적인 직업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로 자유학기제 도입한 건 아주 좋은데 이거는 좀 더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건 의미가 있죠.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이 환경 에너지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 당시엔 이게 정치적 쟁점이 아니었어요. 이 기후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문재인 정부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이게 정치 쟁점화된 거지.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이 기후 문제는 한국 정치에서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편안하게 그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보적으로 얼핏 보면 되게 진보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요즘 기후 얘기를 1도 안 끝내잖아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기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기후 문제를 지지하면은 진보, 기후 반대하면은 보수.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기후 얘기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지금의 보수와 많이 달랐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재밌는 건 이명박 정부도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도 친환경 녹색 성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태양광 뭐 산 깎는다고 많이 반대했지만 그거 다 이명박 정부 때 풀어준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그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산에 깔려서 부작용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친환경 기조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15년간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로 그 친환경 에너지 쪽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한 거고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정상회담과 경제외교 부분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국제회의를 뭐 주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될 때부터 세계적인 셀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인지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지도. 미국 대통령이 왜 세계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국력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인 셀럽이거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셀럽급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젊었을 때 그 일본에서 동경 납치 사건 때부터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 그 유명한 그 납치당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다. 그것도 IMF 맞은 나라에. 그게 굉장히 세계적인 스토리가 됐던 거고 그 스토리 때문에 세계적인 셀럽으로 대우를 받은 거야.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다 당신이 그 유명한 김대중이요 하면서 만나고 싶어 한 거고. 그러니까 발언권에도 힘이 실린 거죠. 그럼 박근혜는 뭐가 있었어요?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박정희가 전 세계에 박정희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한국인 중에 가장 그 동시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박정희하고 김대중이에요. 박정희는 산업화로 가장 유명하고 김대중은 민주화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인조를 갖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무대로 가면 아주 편하죠. 얘기하기가. 왜냐면 동남아를 가도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박정희 정권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경제 성장했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야. 근데 박근혜가 와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총리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가지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어유 아버님은 어땠습니까?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딸. 이게 뭐 독재자고 아니고 그런 나라 독재도 많이 하니까 그런 나라들 가면은 당연히 먹어주죠. 저는 그런 맥락이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외교적 자산이 되게 큰 사람이었다. 이게 뭐 젊었을 때 퍼스트레이드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가지는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었고 이게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굉장한 외교적 자산이 된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요번에 그 동남아 거기 갔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너 나가봐 나가봐 하면서 막 부추기는 그 영상 짤 돌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세계 무대에 나가서 누가 검사 출신 윤석열을 알겠어요? 한국에서 검사한 사람을 해외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누가 말도 안 붙이고. 그러니까 나가도 곤란한 거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너도 만나고 싶어서 정상들이다.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아는 사람 딸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산, 그 소프트 파워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박근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자산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건 없었지만 스토리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죽은 전 대통령의 친구라는 거 하고 또 촛불혁명. 촛불혁명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으니까 그 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정권의 대통령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먹어줬던 건데 어쨌든 이게 본인 자체가 어떤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도 없는 거고 그게 문제고 뭐 어쨌든 뭐 외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한중 FTA나 뭐 여러 가지 성과도 냈죠. 근데 한중 FTA는 성과지만 그 중국 열병식에 간 거는 잘못했지. 그것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발끈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중국이 인민해방군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은 엄청 죽인 군대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열병식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열병을 받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발끈한 거거든요. 쟤 우리 동맹 맞아?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신뢰를 도로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드 배치를 이렇게 용인할 수밖에 없었고 사드 배치를 해버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버렸죠. 그래서 그 좋았던 시진핑과의 관계가 결국 박근혜 정부 안에서 다 파탄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너무 과했다라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건 좋았지만 너무 과하게 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또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너무 좌우충돌했던 거지. 친중으로 너무 확 갔다가 다시 친미로 확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했고 그러면 그래서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다 사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 그리고 미국 북한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그 개성공단을 파탄내 버렸잖아요. 개성공단 중단시킨 게 뭐 지금 와서 뭐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핵개발한 거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교두보가 사라진 측면도 있죠. 그거는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북한에 뭔가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었는데 물론 결국에는 아마 없어졌을 거라고 봐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꼴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한 게 과연 맞았느냐? 박근혜 정부가 그 자산을 그냥 소진해버린 거잖아요. 자기 임기 중에. 그거는 조금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FTA 타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과의 전쟁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좀 아껴둔 정책 제안을 하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334쪽에 그래서 이러한 포퓰리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뭐 브루킹스 요크서 블라블라 하면서 이게 뭐냐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334쪽 세 번째 달라 저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요거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박정희 정권이 10% 도입할 때 원래 3%까지는 조정할 수 있게 허용치를 뒀는데 솔직히 10% 도입할 때 너무 충격이 컸고 그 이후에 정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11.6 사태 터지고 그래서 이 10%가 거의 고정돼서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잖아요. 1%도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은 인제는 좀 올릴 때가 됐다 이거지. 인제는 좀 부가가치세를 올릴 때가 됐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이제 이게 그 누진 논란이 그 역진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부담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도 더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액수를 올리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자에게는 부가세를 빼주자는 거죠. 그리고 본인 카드로 그냥 입력을 해가지고 카드 결제할 때 자동으로 빠지게. 그러니까 자기가 인증하지 않아도 그 부가가치세를 11%든 12%든 조금 올려. 왜냐면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1%만 올려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이제 카드에서 미리 빼줘가지고 그걸 면세 혜택을 주는 뭐 그런 방안을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증세가 되겠죠. 증세가 되면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증세를 해서 좀 재원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인데 이거 뭐 재밌는 제안인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통일 앞두고 통일대박 또 얘기했는데 통일 앞두고 빨리 관련법을 정비를 해서 이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남한의 국민 기초생활 보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면 굉장히 큰 통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빈곤 대책을 근로 능력이 없는 대상을 위주로 하고 근로장려세제 적용 및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처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관련법을 미리 정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것도 뭐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한글 세계화 이것도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게 다른 나라들도 쓸 수 있는 언어니까 사실은 표현 문자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글을 좀 전 세계로 널리 퍼뜨리자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화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시오노나남이 이념하면서 끝나는데 국가는 이념이 아니라 실제이고 문제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그리고 뭐 다산 얘기하면서 너그럽고 엄정하며 산뜻하고 치밀하게 미리 간직했던 규범대로 실행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 때에 알맞도록 하되 신념을 가지고 굳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탠퍼드 대학이랑 뭐 연설도 붙여놨는데 이건 시간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되게 인상 깊게 잘 읽었고 이런 독서 모임이 아니었으면 절대 안 봤을 텐데 어쨌든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 소감 듣고 마칠게요. 우리 김진아 의원님, 인지는 집에 들어가셨나요? 가능하시면 음소거 잠깐 키시고 소감 좀 얘기해 주실래요? 김진아 의원님, 여전히 운전 중이신가? 어려우시면 주홍비 씨, 인제는 들어오셨나요? 아직도 바뀌신가요?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고 소감 얘기해 주시고. 자, 여전히 어려우시면 그냥 박정훈 집으로 가겠습니다. 박정훈 씨 음소거 키시고 마무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개성공단 얘기하셨었는데, 음, 개성공단의 취지는 참 좋고, 그것 또한 계승해 나가고,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당시에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들이 죽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박광자 씨 사건. 네? 예. 예, 국민들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개성공단에서 북한과 같이 사업을 한다? 이거는 불가피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국민적 여론이 우리는 국민, 북한 우리 국민 죽이는데 북한이랑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른 정부와 다르게 좀 뭔가 계승해 나간 그런 정책들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마지막에 저는 되게 그 신뢰야말로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될 최고의 동력 이게 정말 가장 지금 현재 정치에 장착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불신해서 뭐 하나 되지 못해서 화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거 막 보면서 예전에 우리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이제 뭔가 우리 선수들의 그런 실력과 잠재력을 보고 뭐 인적 쇄신도 하고 그래서 4강이라는 성과를 이뤘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지금은 너무 지금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무언가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좀 신뢰 수준을 높이고 화합을 이루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지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홍비님 들어오셨는데요. 주홍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들으신 소감. 네,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 저도 마지막 보면서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근본이 있구나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특히 마지막에 사실 그 국가는 이제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했나요? 뭐 실제이다, 실제였나요? 뭐 이런 얘기죠. 실제. 실제, 그 문구가 너무 저도 와닿아서 그걸 잘 이어나가고 공부해서 진짜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최웅님 씨도 마무리 소감 얘기해 주세요. 윤 기자님 아니었으면은 이 책 안 읽었을 거고 절대 안 안 받겠지. 읽었으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오해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음, 완전 엉터리는 아니었고 아니, 생각보다 고민 많이 했고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가 준비가 나름 많이 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역시나 뭔가 알고 비판해야겠다. 모르는 채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했고요. 덕분에 음, 책 되게 잘 읽었고 앞에 박정호님 말씀하신 거나 주홍민님 말씀하신 거 기본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을 더하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정상외교의 1대1 상담 부분에 그 음,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제 막 얘기하면서 자기를 도와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비서관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 정만기라고 적어놨죠. 예. 나중에 산업부 차관도 됐다라고 하잖아요. 음. 아는 그분이 사람이에요? 지금 무역협회 부회장, 우리 회사 아, 그래요?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은 회사 무슨 부회장으로 왔구만. 음, 오셔가지고 이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 보도자료 낼 때나 이제 인사 말씀할 때 음. 지난 5년간 정부가 다 말아먹어서 정권 그 욕을 엄청 하는구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음. 낯익은 이름을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조은주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 소감. 네, 저도 제가 만약에 진짜 기자님 아니면 안종범 경제학자의 이 책을 읽지 않았을 텐데, 음, 저도 평소에 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 어떤 부분에 세금과 연동시켜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사실은 결국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비예산도 있지만 예산적 요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 저는 논의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거를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음, 어쨌든 재정적 소요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결국엔 그게 책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좀 보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또 이런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종범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충신을 잘 두셔 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신뢰와 화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원칙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라고 하는 게 그 조세정 정책하고의 개혁하고의 저는 맞물린 구조 안에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신복지국가 뭐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재원적 구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가는 이념이 아니라 실체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우리가 보여지는 정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프레임에 더 씌워져서 잘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는 빨랐을 수도 있지만 그 빠르게 도입한 것들이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유학기제의 시작이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진로나 이런 산업 전환기에 좀 빠르게 자기 탐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게 저도 중학교가 적정하느냐 고등학교가 적정하느냐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조정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당시에는 좀 시기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에 논란은 많았으나, 발전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저도 지역 현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때 당시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좀 지나고 나서 정책은 결국에는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당장 평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효율적이고 그리고 책임지는 정부를 위한 거에 있어서도 저도 마지막은 읽진 않았지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신뢰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런 화합의 정치를 만드는 뭐 요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종범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네, 계기였고, 그리고 수첩을 되게 진짜 세밀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나 그런 자세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을 충신으로 둔 박근혜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김진아 의원님 여전히 말씀하기 어려우신가요? 여전히 소감 말씀하기 어려우신가요? 아까 운전 중이셔가지고. 가능하시면 음소거 켜고 인사하시고. 예, 어려우신 것 같네요. 그럼 할 수 없고 저도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자서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런 정도 내용이라면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종범 씨의 책을 보고 좀 자신감을 얻으시고 좀 이렇게 본인이 했던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 철수시킨 거나 뭐 그런 그 열병식에 올라갔을 때 왜 그랬는지, 또 사드 배치 상황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만의 그 내밀한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대한테 전해주는 게 전직 대통령들의 의무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다 회고록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요즘 오바마가 쓰고 있는 것처럼. 오바마는 800페이지짜리 썼는데도 아직 임기 3분의 1도 못 썼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써서 그걸 우리 자산으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지. 그 자기만 기억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좀 회의도 하고 그 당시 자료도 찾고 해서 제대로,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회고록을 남겨놨거든. 그래서 그때 좀 이르게 나왔죠. 근데 그 이후에 좀 추가를 하셔야 돼요. 감옥 갔다 온 얘기까지 포함해서 좀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회고록을, 임기 중에 대한 회고록을 좀 쓰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좀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자유학기제도 많이들 언급하셨는데 되게 좋은 제도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도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해놓고 2025년으로 시행을 미뤄놨어.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에 어쨌든 시행을 했잖아요. 자유학기제를.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안 하고 임기 후로 미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고교학점제도 자유학기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강조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고교학점제도 반드시 이번 정부 하에서 2025년에 원래대로 그 예정대로 시행을 하고, 분명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또 개판이고 뭐 난리 나고 뭐 좀 비판이 많겠지만 자유학기제처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교육이 한 발짝이라도 나가지. 그냥 이게 좀 문제 많다고 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거라고 안 하고 이렇게 그 백지화해 버리고 넘어가면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마칠 텐데 가능하신 분들 비디오 잠깐만 켜주세요. 우리 조은주님하고 김진아호님 가능하시면 비디오 잠깐만 켜주시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무리하지 마세요. 자, 가능하신 분은 비디오 잠깐만 켜주십시오. 자, 화면 봐주세요. 화면 보시고, 조은준이 김지환 의원님은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